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일본 극우 진영의 논리로 나름대로 의심될 정도의 표현도 등장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각하 이렇게 되면은 뭔가 소송 여건에 안 맞는다. 네. 누가 누구에게 뭘 따져야 될지를 좀 정리를 다시 좀 잘해갖고 와라라는 판결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각하 판결인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각하가 아니고 당신네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으니까 이거 패소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거를 따질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뭘 보완한다고 해서 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로서 이거를 따질 만한 권리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권리는 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협정 내용상 이걸 완전하고 불가역적 바꿀 수 없는 타협이다, 합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85명이나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냈던 소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데 소송을 따지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가져가라고 되돌려 버리니까 참 타격도 크고 충격도 큽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소송의 내용을 좀 분리해 봐야겠죠. 하나는 국가와 국가로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게 분명히 있긴 했지만 전쟁 범죄로 피해를 입은 거는 좀 별개로 아니냐라고 대법원은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구권 협정을 할 때 뭔가 협정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쪽에 손해를 물어줄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라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합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65년도에 협정을 체결할 때 일본은 한 번도 이 전쟁 범죄와 관련한 강제징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적고 언급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선 국가로서의 지위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패진국인 일본으로부터 합당한 어떤 보상들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겪어야 했던 국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합의를 한 것이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됐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그때 65년 합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1심 판결에서는 아니다. 그 협정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2018년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릴 때 소수 의견 중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을 아마 꺼내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도 되는 겁니까? 뭐 그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없고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같은 사안이 아닌 한 정확히 같은 사건이 아닌 한 모든 걸 다 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따르게 되면 한 번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예 뒤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불과 3년 전의 판결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65년 청구권 협정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그런 원고들의 피해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뭔지에 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이거를 거스른다고 한다라는 게 이 일반적인 어떤 법 체계상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든가 사건이 조금 다르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아니면 이제는 뭐 이런 판결이 옛날 판결이기 때문에 하급심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예를 들자면 뭐 군 복무를 거부한 그런 사례에 처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급심들이 여러 군데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되는데요 하다가 대법원도 입장을 바꾸는 식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읽다 보면 결국 일본한테 받은 돈 가지고 참 눈부신 한국 근대화의 산업화의 어떤 기적을 이룬 것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사실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은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양심은 판사가 개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적인 의미에서의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 판사분이 당시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 발전에 관해서 얼마만큼이나 깊은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예. 설령 깊은 이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들어서 이걸 법적인 판단으로 연결시킨다는 건 사실은 법관으로서의 양심하고도 배척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적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적 판단을 자신이 내리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참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약간 청구권 협약에 의해서 아무튼 뭐 돈을 우리한테 건넨 거 분명히 있는 건 차관을 인정하고 뭐 예, 줬던 차관으로 것도 준 것도 있고 뭐 무상 유상이 다르긴 네. 하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뭔가 우리가 근대화 작업에 쓴 것도 맞겠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일제 강제 점령기에 우리로부터 뜯어간 각종 자원과 수탈해간 곡물들과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다가 희생시킨 사람들과 거기다가 그 상황 3, 40년 사이에 우리가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어떤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송두리째 날린 데 대한 배상 뭐 이런 걸 뭐 재판문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재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보기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럼 일본이 전후에 보상금 줬던 국가들은 다 우리나라만큼 그런 한가의 기적을 이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따질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법원의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데 좀 묘한 게 아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갑자기 일본이 반도체 부문에서 뭐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뭐 경제까지도 뭐 혼란스러워지니까 이러면은 일본하고 사이는 더 나빠지고 그러면 또 미국하고의 사이도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것까지 걱정을 다 한단 말이죠. 심지어 한미 동맹의 균열까지 우려를 하는 예. 판결문이어서 아직 지금 이 분께서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외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뭐 언론의 어떤 칼럼 같은 걸 통해서 피력을 하신 건가? 예. 재판인가?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사실은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로서 정부가 있고 외교 당국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법원에 이번에 피해를 입은 80여 명들이 마지막 구제책으로서 법원에 들고 간 거는 그런 거 좋다 따지지 말고 법적인 판단을 온전하게 해달라라는 거였고 예. 그 법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이미 대법원에서 해석을 내려놓은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스르면서 그 이유로 된 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예. 또 국가가 이 판결원에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또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그 국가 원수가 해야 될 고민을 재판장이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근데 소송 당사자들은 또 재판에 참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또 선고 기일을 앞당겨 버렸기 때문에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법정에서 뭐 문제가 생길까봐 평온한 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좀 납득하기는 조금 그 어렵습니다. 부분은 저는 정말 어찌 보면 이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저는 비수를 더 꽂은 게 아닌가. 고령이시죠, 다들 그렇죠. 고령이시고요. 언제 또 권리구제를 받을지 이렇게 보장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그랬겠죠. 당사자로서 원고로서 들어와서 만약에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면 법정에서 항의도 하실 수가 있고 나와서 언론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법정의 평온, 본인이 재판부로서의 법정의 평온이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이 선고를 당사자들도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야 했다라면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인가.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시위를 하고 격렬하게 무슨 분노를 하고 법원을 어떻게 보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설득을 할 자신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는 그것도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독일, 폴란드 사례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런던 채무협약이 있어가지고 탕감해 준다는 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이엘이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범죄 행위가 강제징용 같은 범죄 행위가 드러나니까 다시 사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고 그것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고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일본은 그나마 서독 총리처럼 무릎 꿇고 사죄도 한 것도 아닌데 네. 도대체 이 역사의 왜곡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남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경우가 있나요? 뭐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를 해서 당연히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가 예. 있고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은 지금 현재 법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의 원칙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1심에서 나왔던 판결을 항소심에 뒤집지는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만 여기서 새로운 증거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번 1심이 대법원이 이미 내려놓고 제시했던 법령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권리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대법원에서 똑같은 증거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항소심 입장에서는 새로운 건 없지만 대법원의 기존 판결과 취지에 완전히 정반대된 이 1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뭐 파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뒤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쎄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역사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좀 제대로 한번 잘 시키는지 점검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앞으로의 또 진행 경로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양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